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간 택지로 확대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물량이 감소해서 주택가격 상승에 유리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라는 것은 기회비용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살리느냐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핵심을 살펴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주택시장 매매가 상승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실제 정부도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특정 지역의 추가적인 상승을 막고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상승기에서는 그 분양시장 그리고 분양가가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시키는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결국 이런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를 만드는데 제약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기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신축 단지가 5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기이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이 상승기이고 분양이 잘 되면 보통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5억에 분양했던 단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이 해당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적정가로 인식하는 거는 5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에 새로운 단지가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바로 옆에 분양 단지는 직전 단지가 분양할 때 산정했던 5억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프리미엄이 5천이 붙어 있는 5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상승기이기 때문에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1순위에서 마감이 잘 됐어요.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해당 단지에는 또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5억 5천에 분양했던 아파트도 프리미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5천이 붙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적정가를 또 6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에 또 새로운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 분양을 하는데 이 단지는 분양가를 정할 때 5억 5천도 아닌 또 추가로 프리미엄이 붙은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역시나 상승기하고 신축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양이 잘 됐다고 치면 6억에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내 마감이 되고 또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것이죠. 선순환이 반복이 되면 이제 신축 단지 말고 기존의 구축들도 신축과 갭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기존 주택의 매매가도 함께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시장에서 적정가를 넘기는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사실상 분양가를 정부에서 규제한다, 정한다 되기 때문에 인근 단지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분양을 해야 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상승의 순환고리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큰 시세 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져요. 어떻게 보면 앞의 이야기와 연동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가 막히게 되는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깔리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를 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결정되는데 실수요자들도 중요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투자 세력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투자를 꺼리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의 선순환 고리마저 끊긴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유입까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가격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투자자들이 진입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가격을 올리려면 실수요자들이 계속해서 기존 주택도 매입을 해서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떠받쳐 줘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걸 좋아하죠. 아파트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돼서 인근 주택가격보다 오히려 동일한 가격 혹은 새 아파트인데 더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들에게 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수요자들은 기존의 분양권이나 기존 주택들보다는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의 기대를 감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들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극적인 주택 매매를 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어서기도 했지만 당시에 가장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역할을 한 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 때문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역시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강한 제도인데 특정 택지지구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인근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보금자리 주택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사실 여긴 나와 있진 않지만 기존에 2000년 초반부터 해서 2007년까지 보여주었던 높은 상승률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마이너스 2%대, 2011년에도 마이너스, 2012년에는 마이너스 4%, 2013년에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단순히 2008년도에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돼서라고 설명하기에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급격히 하락했지만 2010년부터는 다시 완연히 회복해서 직전 전고점을 이미 2010년도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살펴보면 2008년, 2009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6%대 성장을 했었고 2011년 때도 3% 중후반대 성장을 했습니다. 2012년, 13년 역시 우리가 올해나 작년 2017년, 18년보다는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당시에 안정기를 혹은 침체기를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단순히 경기보다는 그간 주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이 있고 그의 추가적인 상승을 막기 위해서 시행됐던 분양가 상한제나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보금자리 주택 등이 투자 심리를 많이 꺾어놨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의 추가 상승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지금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반적인 전세가율이 지난 2015년, 16년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있어도 만약에 전세가율이 60% 후반이나 70%대까지 유지를 해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감소가 된다면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이 되지만 현재 같이 전세가율이 53%,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거의 반 정도, 5억 정도의 자기 투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더욱 추가 상승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통해서 감소되는 물량이 적체되는데도 상당 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전세가율이 다시 60% 중후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도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돼서 매매가는 정체되고 전세가율이 오른다고 해도 단기간에 1, 2년 안에 이 전세가율이 그리고 공급 축소가 이렇게 중첩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 4년은 기다려야 전세가율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실제 감소된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힘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당분간은 앞으로 한 3, 4년, 좀 더 길어지면 한 4, 5년 정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수도권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됐던 2008년부터 2014년 때까지 지방은 오히려 규제에서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러니하지만 당시에 2009년부터 해서 2013년, 14년도까지는 지방 부동산이 화랑이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굳이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들보다는 최근 2014년 이후부터 2014년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벌써 한 4, 5년간 침체기를 거쳐서 가격이 많이 조정된 지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도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아마 내년 하반기 혹은 2021년부터는 좀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장 투자자들의 수요를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 이번에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동안 굳이 억지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규제에서 조금 자유롭고 상당 기간 안정기, 침체기를 겪으면서 가격 조정이 많이 된 지역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